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했던 이태원 살인사건. 사건 발생 19년 만에 진범으로 아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패터슨 측은 즉각 항고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서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휴일날 나오셔서. 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네네. 판결이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우선 판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1997년 4월에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22살이었던 주중필 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패터슨이라는 사람하고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미국인 2명이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흉기 휴대라던가 아니면은 증거인멸죄로 기소를 했다가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이 돼서 사면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에드워드 리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네. 19년 동안 미지의 사실은 빠져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네. 이 패터슨에 대해서 결국에는 20년의 그 형이 선고가 되었죠. 당초 그러니까 범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 기소 과정에서. 네네. 자, 그러면 재판부가 패터슨의 혐의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시하고는 조금 달라진 그 과학적 수사 기법이다, 그것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검찰은 지난 2011년에 새로운 혈흔 분석 기법을 통해서 패터슨이 살인 용의자가 맞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숨어있던 패터슨도 현지에서 붙잡혀서 16년 만인 지난해 9월에 국내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패터슨에 대해서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 우리나라 그 법의학자가 밝혔었던 소견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정밀한 수사 기법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 그래픽에 나가지만은 온몸에 피가 묻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피가 더 많이 묻은 사람이 진범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 법원의 판결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난 것이 네. 에드워드 리도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이다라고 네네. 했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패터슨의 경우에도 피가 잔뜩 묻어 있었었고 그때 옷까지 갈아입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에드워드 리도 사실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 양적으로 서로 좀 달랐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가 조금 더 그 진범이라기보다는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쪽에 무게를 두었던 것인데요. 그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망을 보는 등 그 같이 공범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무죄를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범죄 사실을 가지고 2번 이상 그 재판을 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그 원칙 때문에 이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죠.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데 같은 네. 범인인데 왜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한 사람은 또 처벌을 하지 않는지 저도 이 재판을 가서 몇 번 봤거든요. 네. 예, 실제로 봤는데 둘이 상대가 범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지만 이제 에드워드 리는 공범으로 인정이 됐지만 처벌은 이제 피하게 일사부재의 그렇죠. 원칙에 따라 그렇게 됐는데 네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9년이 됐어요. 네네. 검찰이 당초 기소했던 것을 정반대로 뒤집고 에드워드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처음 미군 범죄 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네.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패터슨의 친구가 패터슨으로부터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었고요. 또 에드워드 리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리가 공범인 것 같다. 아니면 패터슨이 좀 더 유력한 범인인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서울대의대 그 교수님께서 이제 부검을 하셨었는데요.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 칼의 각도라던가 배낭을 메고 있었을 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찔렀을 가능성이 있지
몸집이 더 뭐 작거나 이런 사람은 사실은 살인했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당시에 몸집이 좀 더 작았던 패터슨이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던 것이고요. 에드워드 리 혼자만 그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둘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고 둘이서 같이 그 힘을 합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둘을 전부 다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렇죠. 그랬으면 이런 뭐 네, 여러 19년 가지 동안 아쉬움 이렇게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아쉽지 않겠죠. 예. 어쨌든 또 항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 또 네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렇게 긴 과정이 시간이 걸렸던 이유 조금만 좀 다시 짚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97년도 4월에 그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이 용의선상에 올랐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미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병을 인도받거나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사법공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기네들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명에 대한 신병을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에 대해서. 근데 패터슨은 사실 한국말을 되게 잘했고 예. 에드워드 리는 한국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영어로 그럼 원래 해줘야 되잖아요. 에드워드 리 예. 영어 잘하니까. 근데 영어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말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준 거고 예. 이제 패터슨에 대해서는 영어로 거짓말 한국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먼저 말하고 뭐 통역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패터슨은 좀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았고 거짓 반응과 진실 반응을 좀 더 이렇게 꾸며낼 수 있었었고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저희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한 명만 기소했던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둘 다 이제 빠져나가고 특히 패터슨 같은 경우는 흉기를 그 소지했다라는 그 범죄하고 증거 인멸했다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복역을 하다가 8.15의 사면을 받고는 그 사실은 이제 패터슨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기소를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정말 검찰이 너무 무능력하다, 말이 안 네. 된다라고 해서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실 수사와 이 19년 동안 무죄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그 관심이 불붙기 시작했고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미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사람을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패터슨 측에서는 바로 지금 항소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사실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피고인이 된 사람은 항소를 합니다. 자신이 그 죄를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가지고도 사실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항소하고 또 항소심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이전에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판결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패터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컨대 물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예. 것입니다만은 아마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효하지 않을까. 2심에서도. 그렇죠. 그럼 다시 항소를 할 거고. 다시 상고를 하더라도 그 예. 형은 유효할 상고를 할 것이고 거고, 예. 당시에 패터슨이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예.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소년법에는 아무리 중한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까지가 최대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인과 같이 특정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이 그 형을 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의 형을 지금 선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2심 또 네. 대법원까지 뭐 계속 상고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가봐야 또 에드워드 리처럼 최종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문제되는 게 이제 공소시효가 과연 네. 뭐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논점이 되는데요. 네. 그 2007년도에 저희 형법에 의하면은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997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라고 라고, 주장했던 예.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 범인이 도피를 해서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현재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조범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범의 그 살인죄 공소시효는 없는 것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이태원 살인 사건은 이 정도로 네. 넘어가고요. 네, 다음은 그 또 다른 흥미로운 네. 건 도둑
뇌사. 네네. 저희 YTN에서 이거 보도를 시작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이건 에드워드 리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이었고 이건 2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심 예,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도둑이 그 B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건을 훔치는데 그 소리에 인기척이 놀래서 집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도둑이 자기 집 물건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서 이 사람이 빨래 건조대로 이 A라고 하는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예, 예. 치게 됩니다. 사실 빨래 건조대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우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나쁜 사람이고 밤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놀라서 이제 방어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은 이제 빨래 건조대로 그 사람을 때렸겠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빨래 건조대로 맞은 그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뇌사 상태에 빠진 도둑을 피해자라고 보고 빨래 건조대로 그 때린 그 집 주인을 가해자라고 보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온 나쁜 놈을 혼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건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혼내주지 않았다면 내 물건을 다 훔쳐갔을 텐데도 과연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결국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심에서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2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니고 너는 과잉방위를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자, 2심 재판부가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고 과잉방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이제 오상방위라고 하는 또 법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오상방위라는 거는 조금 네네. 어려운데요. 네. 좀 설명을. 그러니까 오상방위는 착각이죠. 아, 지금 현재 착각.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이 오상방위고 정당방위는 나에게 아주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 정당방위이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당한 수준이면은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방위입니다. 과잉방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 불법의 시작은 저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이미 그 위험에 있었다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과잉된 방어 행위를 해서 그 사람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과잉방위죠.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픽 준비한 걸 보면 정당방위 요건을 지금 3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네.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면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법원이 이번 판결 그러니까 정당 방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 다른 사례를 좀 보면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공릉동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군인. 예, 예. 군인이 이제 그 그러니까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공릉동에 살고 있는 그 남성과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하고 죽어 있었었죠. 사실은 이제 살해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몰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던 그 여성의 남자친구 결혼이 약속되어 있던 그 분이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이 훈련병 혹은 휴가 나온 이 군인을 이제 방어하는 행위 중에서 죽이고 자기가 이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서 이거는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현존하는 침해에 대해서 부당한 그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기소인데 보석으로 이제 신청이 돼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지만 25년 전에 한번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번 그 여자친구를 한번 그렇게 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를 했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망한 것을 정당방위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당방위 요건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되게 먼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먼저 할 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현재의 침해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이 있죠. 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또 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고하는데 지금 이게 2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하고 이제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고 3심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1심하고 2심에서 둘 다
이 과잉방위와 정당방위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보았더니 과잉방위라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3심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서 과연 정말로 예. 과잉방위냐 정당방위냐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그 네. 대법원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자, 그 오늘 이태원 살인 사건 그리고 네. 도둑 뇌사 사건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